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번째 동영상 강의 조직 부문의 혁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임 사장이 이제 부임을 하면 그 조직이 또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들면 뭔가 이제 변화의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사 부문도 어떤 이제 개편을 할 수가 있고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개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업이나 인사의 경우에는 왠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는데요.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인사에 비해서 좀 부작용이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이해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러난 문제를 어떤 그 단기간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유효하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경물 취지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조직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효과도 그렇게 없고 또 문제는 계속되고, 그런데 이게 처음 부임해서 또 아주 자신만만하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뭐가 잘못됐다고 자인을 하거나 혹은 또 바꾸거나 하기에도 좀 어색한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혁신을 막 이렇게 그냥 쫙 이렇게 견인해 나가기가 이제 동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실제 이제 이 단추를 잘못 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계륵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내부의 혼란입니다. 조직 개편이 되면 아무래도 일하는 데 많은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해서 안정화가 되는 기간에는 이제 상당한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혼란이 없죠. 당연히 자기가 이제 예상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당연한데, 조직원 입장에서는 실무를 하거나 혹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조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조직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바뀝니다. 그럼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파악하는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하죠. 상당히 꽤 이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원인, 말하자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원인을 이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이게 숙면이는 거죠. 분명히 어떤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을 초래한 그런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어야 이렇게 경물 취지를 이렇게 해보면 그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런 발견도 하기 전에 이제 조직을 확 바꿔버리면 이제 다 묻히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요거의 어떤 그 동전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책임 회피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나 현상을 야기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책임을 이제 회피하게 이제 없애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건 역으로 말하면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이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스스로 조직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혹은 자기가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직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도 침소 봉대를 해서 조직의 문제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위인설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적폐가 이제 심각한 이제 조직의 경우인데, 조직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뭔가를 하는데 그 와중에 자기는 자리를 노리는 거죠. 리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을 어디에 뭔가 요직에 앉히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기존 조직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빼고 집어넣으면 이제 내부 반발이나 어떤 의혹 같은 게 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 개편을 쭉 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뭐 또 흐트러지면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혼란 와중에 그런 문제제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인설과는 적재적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적재적소와는 좀 이제 다른 맥락이죠. 적재적소는 적재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그 실력이 있을까, 어떤 걸 잘할까, 어떤 걸 하고 싶어 할까, 그걸 보고 이제 적소에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위인설과는 능력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외부적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당연히 위인설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재적소라고 말을 하고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조직원은 다 알죠. 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현상이 생기는지 제가 뭐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직 구조가 사업본부제다. 이제 많은 조직에서 이제 사업본부제를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본부제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한 1, 2, 3이나 3개 정도 사업 부문이 있으면 사업 부문별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뭐 영업도 하고 그 사업 부문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필요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럼 이제 2번 사업 부문에서도 또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3번 사업 부문에도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죠. 그런데 현상은 성과가 미흡한 거죠.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신임 사장이 왔건 혹은 이제 그 리더가 이제 물어봅니다. 뭐가 문제냐? 뭐 도대체 왜 이러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막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인이 자원 부족이다. 이 자원은 이제 역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원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부사나 이제 본부장이 뭔가를 하려고 막 하는데 그거를 팔로우 해줄, 스포트 해줄 그런 조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전형적인 이제 변명입니다. 제대로 된 원인이라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본부장이 뭘 해야 되고 부수장이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거나 혹은 뭔지도 모른다거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 맞는데 이제 어떤 요인에서인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그리고 사실 팩트 자체가 맞습니다. 뭐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과가 미흡한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 필요한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변명의 도구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책이 뭐냐? 기능제 본부가 됩니다. 기능제 본부는 또 잘 아시죠? 사업본부로 나눠져 있는 영업 부문의 어떤 기능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영업 본부를 만들고요. 개발 기능들을 다 모아서 개발 본부를 만들고, 연구 기능을 다 모아서 연구 본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SES가 기능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능제 본부가 됐어요. 그러면 성과는 어떨까요? 여전히 미흡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소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어떤 자원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으자. 이제 이런 정말 피상적인 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계속 잔존합니다.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해석입니다. 그럼 야, 성과가 비협한 게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그때는 조직 내
벽. 그러니까 비협조를 얘기합니다. 개발 부문은 개발 부서장과 개발 본부장의 이야기를 따라야 되고, 영업 부문은 영업 부서장과 영업 본부장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본부장과 관계가 아주 긴밀하거나 부서장과 부서장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면 그런 기능을 하는 실무자들은 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른 생각들이 어쨌든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벽이 생기고 비협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책이 뭔가요? 이제 본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한두 달 사이에 막 벌어지는 일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전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 3년, 5년 막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장이 이제 오면 이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학습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를 들면 사장이 와서 야, 이런 이제 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뭔가 조직을 한번 바꿔보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참모가 지난번에 뭐 몇 년 전에 했는데 이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거 말고는 큰 문제 원인이 뭐야? 그러면 그 참모가 사실은 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역시 조직을 바꿔서 뭔가 해보면 뭔가 신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또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럼 조직원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죠. 겪어서. 그럼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시니컬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이 그러면 어떤 또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건 참 어렵죠. 왜냐면 일부 실무자는 자기 실무자에 이제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경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올바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상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는 이제 그러죠. 대안도 제시 안 하면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 근데 그거는 참 후무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정치를 못 한다고 국민들한테 네가 뭐 이렇게 뭐 대안도 제시 못 하면서 자꾸 정치에 대해서 문제만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충분한 거고, 그러면 그거를 잘 이렇게 경청을 해서 해소를 하는 게 이제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의 역할인데, 그걸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핵심이 필요한 조직에서는, 삼류 조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이 정말 그러면 불필요하냐? 조직 개편은 아주 유효합니다. 조직 구조는 개편이 아니라 조직 구조는 혹은 뭐 개편이라고 합시다. 개편은 아주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에서 4-2-4 전법을 쓰다가 갑자기 4-4-2 전법으로 바꿔요. 그러면 경기력이 확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좋은 감독은 올라가는 경기력이 향상되는 방식으로 이제 포메이션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차범근 같은 그런 공격수가 해석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원탑 시스템을 팍 이렇게 도입을 하거나, 혹은 그럼 수비수들이 막 대단해 그러면 수비 위주로 딱 해서 지키는 이제 그런 경기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경기력을 이제 제고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조직 구조가 아주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역량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러니까, 차범 같은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원탑, 이제, 체제로 해서 경기력을 향상을 시켰어요. 그러더라도, 5대0으로 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격한 역량 차이가 있는 조직에서,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6대5로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5대3 정도는 지겠죠. 한 3골 정도를 넣는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5골 먹는 거를 한 2골 먹거나 1골 정도 먹는 걸로 줄여줘야 한 3골 먹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기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이 조직 구조보다는. 그래서
조직 구조 개편은 어떤 개선 방향으로서는, 개선책으로서는 오케이다. 그러나 혁신은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큰 문제가 없는 조직인데 좀 더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면서 제대로 좀 일을 시켜보자 라고 하면 조직 구조 개편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뭔가 혁신이 필요해 라고 하면 사실 조직 구조 개편으로는 이제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이 제갈공명 수준의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전략가라면 넛지 방식으로 조직 개편을 해서 다른 것들과 시너지를 정부 효과를 작용을 만들어내면서 부지불식간에 의도된 대로 혁신으로 착 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직 개편이 그런 정도의 아주 임팩트 있는 혁신 수단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조직 개편을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그런 시도로 내세워서 조직 내 외부에 막 홍보를 한 이후에는 이제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올바른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조직 행동, 조직 행동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조직을 이렇게 설계를 잘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어떤 그 기능별로, 업무별로 막 이렇게 뭘 하고 그래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떻게 뭐 관계를 가지고 몇 개 하고 이런 잘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설계된 구상이 되어 있는 이 부문에 가서 그 설계된 대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죠. 그거는 이제 동인입니다. 동인, 모티베이션. 그러면 조직 개편과 함께 모티베이션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조직 개편이 너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모티베이션을 터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혼란 상황이 되더라니까요. 결국은 보면 조직 개편 자체가 어떤 모티베이션의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조직 개편과 모티베이션은 사실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훌륭한 사람을 스카우트를 했어요. 혹은 조직 내부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발굴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장 직속의 어떤 참모로서 다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갔다고 해서 사장이 생각하는 그 역할을 해낼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또 동인의 문제가 되겠죠. 이와 같이 결국은 조직 행동은 이런 조직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개인적인 가치관이 그도 중요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직에 소속된 하나의 조직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조직에 대한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조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경물 취지, 그러니까 조직의 상황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조직 행동은 사실은 앞서 말한 대로 그냥 원론적인 어떤 개념적인 이해만 되니까 이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 상황이나 통찰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간에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신임 사장이 와서 바로 이제 그런 걸 이제 포착해내기는 쉽지 않죠. 훌륭한 참모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훌륭한 참모가 있는 조직이 혁신의 어떤 대상이 되는 조직이다라고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량이 과연 충분하냐? 역량이 충분하냐? 적재적소가 되어 있느냐? 혹은 직원들의 어떤 일하는 태도가 참 좋으냐? 몰입되어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느냐? 이런 요인들을 한번 또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혁신이 거의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그냥 개선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만 하면 됩니다. 사소한 문제들만 제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되면, 그리고 역량을 업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 적재적소를 위해서 뭘 하면 되냐? 어떤 태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 이런 고민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방식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하나의 조직 개편이냐? 어떤 경우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문제 해결하는 어떤 정폭의 어떤 그런 방안으로서 조직 개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그 핀드가 은낭도치라고 이제 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임 사장이 단기간에 캐치해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사장은 조직 개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조직 부문에 대한 혁신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시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게 바로 혁신적인 어떤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직화 경영 혁신이라는 이 리더의 어떤 경영 철학 혹은 뭐 혁신의 어떤 방향성, 지향점에 부합하는 조직 구조는 이건 채택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흑묘백묘론이라고 할 수 있죠. 지 잡는데 뭐 굳이 흰 털 고양이나 검은 털 고양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잘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흑묘백묘론인데요. 옛날 중국에서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할 때 공산주의에 충실한 이제 그 사람들은, 당간부들은 이제 반대를 많이 하죠. 그런 자본주의 어떤 체제를 도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흑묘백묘를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인민이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지금 구조나 체제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지금 보면 미국 어깨를 나란히하는 투지, 글로벌 탑2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한 개가 이제 그 사내벤처입니다. 사내벤처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조직에서 시도를 하죠. 이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내벤처를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데, 신사업의 어떤 그런 유형을 보면 어떤 핵심 사업이다, 사업 부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엔진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핵심 사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관련 사업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업을 또 예를 들면 내부에 있는 시트를 굉장히 편안하게, 뭔가 안락하게, 그 다음에 또 때도 잘 안 타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거나, 혹은 도식하는데 아주 진짜 색깔을 정말 잘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거나, 혹은 요즘같이 이제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한 데서는 팀맥과 같은 내비게이션 쪽을 뭔가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비관련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한다 이거죠. 이런 거는 핵심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관련 사업은 흑자가 나면 오케이.
비관련 사업은 대박이 나면 한다. 대박이라 한다. 이런 구조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기존 조직에서 해내는 것보다는 이제 사내 벤처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뭐 도전적인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한테 정권을 줘서 한번 해보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사내 벤처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혁신이 필요한 이제 뭐 그 삼류인 뭐 그런 조직에서는 사실은 이 대박을 지향하는 그게 핵심 사업 부문이든 관련 사업 부문이든 비관리든 무관하게 대박이 나는 사업을 이제 요구하면서 이제 핵심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야, 이 매출이 이제 막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기존 사업들도 보니 뭔가 이제 성숙 단계를 넘어서 뭔가 이제 좀 쇠퇴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뭔가 대체 신사업이 필요하다. 뭐 그럴 때 신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내 벤처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접수를 하면 그 중에서 대박 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채택해서 이제 사내 벤처를 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인류 회사에서 사내 벤처는 이런 핵심 사업이나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존 조직 내부에서 해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는 정말 획기적인 걸 해내기 위해서 이력을 하는데 삼류 조직이나 뭐 이런 핵심이 필요한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핵심 사업이나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내 벤처를 통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책도 대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보면 뭐 좀 뭔가 어긋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 리더는 사내 벤처는 도입을 하되 목적 자체는 이런 신사업이 아니라 자기 조직화의 시너지 혹은 필수적인 거 요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이라서 뭔가 막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실무 담당자에게 사업의 오너십을 줘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임원회의에서 보고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우리 그 부장이나 임원들이 도와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사내 벤처를 실행을 하는 거죠. 굳이 뭐 대박이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그럼 사업에 책임을 누가 지냐 이게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조직화를 하는데 훨씬 더 사내 벤처가 더 좋다 유효하다 그러면 채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이죠. 두 번째는 소사장제도 그렇습니다. 소사장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채택을 하는데 그냥 뭐 비용을 낮춰서 이렇게 통상을 보면 수지 측면에서 이 소사생들을 많이 하는데 굳이 수지 측면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이 자기 조직화 관점에서 봤을 때 소사생계가 필요해. 그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고참 직원이 있는데 특정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팀장이나 부장이나 본부장보다 그 고참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훨씬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사생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비록 수직 문제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그 업무를 실무 담당자가 오너십을 가진 그 부분을 소사상제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자기 조직화 경영에 훨씬 더 부합하다고 하면 그렇게 편하게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팀장의 부수장은 업무가 줄어들면서 훨씬 더 중요한 업무에 이제 리소스를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가져가지 않는 거죠. 독립채산제도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데 독립채산제는 아시다시피 사업본부제를 굉장히 강화한 거 아닙니까? 거의 분리된 하나의 그 회사라고 간주를 해서 이제 수시 관리를 하는 그래서 사업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게 독립채산제인데 여기 있는 이 책의 리더는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사업,
소위 말하면 관리, 지원, 뭐 홍보, 뭐 이런 쪽의 업무에 대해서 독립체산제를 적용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원래는 사업 부분에 적용을 해서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맞는데, 이런 사업에서는 오히려 안 하고, 그 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독립체산제를 적용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비사업의 경우에 사실은 보면, 예를 들어 지원부서나 뭐 홍보부서나 뭐 교육부서나 이런 모든 부서들이 현장에 있는 사업들을, 그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이런 지원부서나 관리부서들인데, 실제로 혁신이 필요한 그런 조직에서 보면 오히려 그 관리부서나 지원부서나 홍보부서가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제 현장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제 일의 주인이 현장이라서 그 주인의 니즈에 맞춰줘야 사실 정상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하는 일의 규정은 이렇고, 절차는 이렇고, 기본 요건은 이러니,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나는 안 해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추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현장의 니즈에 어긋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그 관리부서의 그 라인이 뭔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일의 주인이 현장과 실무 담당자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관리부서나 지원부서가 독립체산제처럼 스스로 평가를 받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됩니다.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들어서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 너한테 요구 안 할 거야, 다른 아웃소싱을 할 거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부서는 소위 말하는 고객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심각한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지어야 됩니다.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현장과 실무 담당자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맞춰주도록, 그리고 그걸 맞춰주지 못하면 이제 그 현장과 실무자는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오롯이 그 책임은 이제 지원부서나 이런 데서 지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마치 사업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지원부서나 관리부서나 뭐 혹은 그런 홍보부서나 이런 데서도 그 부문을 독립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에 맞춰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인 것처럼 간주해서 한번 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조직 어떤 그런 방식은, 조직 구조는 이렇게 채택을 하는데, 그게 이 자기 조직화 경영에 부합하도록, 부합한 부문을 부합하게 이제 도입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양손잡이 본부 체계,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조직 부문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조직 구조 개편은 이제 생각보다 부작용과 어떤 문제가 되게 많을 수 있고, 또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그런 계획일 수 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조직의 상황을 잘 파악한 뒤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